여러분, 대한민국의 단기자금이 2380조라고 합니다. 광의의 통화량 할 때 M2를 할 때는요 2년이 기준이거든요. 2년 안에 들어있는 자금들은 모두 광의의 통화량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단기자금은요 1년이에요. 1년에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라든가 요구불 예금이라든가 수시로 돈을 뺄 수 있는 입출금이라든가 또 만기 1년짜리 정기예금이라든가 머니마켓 펀드라고 해서 MMF라든가 양도성 예금 정서라든가 종합자산관리계좌 CMA라고 하죠. 매출음, 발행음, 환매조건부 채권 이런 모든 것들 말입니다. 1년짜리를 다 포함한 거예요. 1년짜리 이 단기예금이 무려 2387조 원이 2387조. 어마어마하죠. 지금 늘어나는 거 보세요. 단기 부동자금 이게 초단기입니다. 1년짜리이기 때문에 초단기 이 부동자금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와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돼요. 지난해 말 보세요. 지난해 말 2252조였어요. 이게 5월 말 현재 2387조예요. 2387조. 급증했잖아. 6%나 급증했습니다. 136조나 급증했어요. 136조. 그것도요. B컷이 단행됐잖아요. B컷이라는 게 금리를 0.5%포인트 내렸다는 이야기인데 그때 이후로 엄청나게 유동성이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입니다. 2월에만요. 52조 3792억 원이나 늘었고요. 3월에서 5월까지 보면 76조 1천억 원 늘었습니다. 76조 1천억 원. 이 말은요. 언제든지 투자처만 보이면 돈 들고 가겠다는 이야기. 돈 들고 가겠다. 투자처만 보이면 돈을 조금만 번다 그러면 돈 들고 가서 그냥 사겠다는 이야기. 돈 들고 가서 사겠다. 부동산이 그래서 올랐습니다. 부동산이. 주식이 저 밑바닥에 있다가 쭉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쏠림이 급격하게 진행됐던 거예요. 부동산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시중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뭐 천정부지로 오른다고 이야기할 정도잖아요. 천정부지로. 자, 여러분 보세요. B컷이 단행되고 3월 이후에 유동자금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지표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이게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여기가 요 최악으로 내려간 게 3월 19일이에요. 3월 19일. 이때 내려간 게요. 1457.64입니다. 1457.64. 엄청나게 내려갔죠.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주식시장은 망하지 않는다면서 1457.64 때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주식을 엄청나게 끌어올렸습니다. 엄청나게 끌어올렸어요. 지금 2426.03입니다. 2426.03. 그런데 주식시장이 이렇게 가운데 출렁출렁 되죠. 이때쯤이 한 5월 정도 됩니다. 5월. 5월. 3월에서 5월 사이, 6월 사이 아마 요 정도 될 거예요. 이때 출렁될 때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급격하게 몰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요. 요 시장 이렇게 시장이 박스권으로 시장이 형성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박스권으로 형성이 되면 이게 일반 투자자는 돈 벌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반 투자자는. 이게 전문가 시장이 돼버리거든요. 오히려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돈을 투자를 하면요. 돈을 잃을 확률이 더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자금들이 부동산으로 쑥 빠진 거예요. 부동산으로 쑥 빠졌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빠지니까 부동산 자체가 사실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예. 게다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보면 전세가까지 그냥 폭등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잖아요. 지금 8월 3일 기준으로 보면요. 전세값이 지금 폭등하고 있어요. 예, 강남 4구는 0.3%까지 올라가죠. 수도권은 0.22%까지 올라가죠. 서울 전체적으로도 0.17%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전세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는 집값도 밀어 올립니다. 예. 그 당시에 집값이 그러니까 5월쯤이라고 봐야 됩니다. 5월쯤이라 봐야 되는데 5월쯤에 집값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에는 엄청난 혼란이 오기 시작했죠. 그만큼 시장에는요 돈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라고요? 부동산 시장에 있는 것보다가 사실상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주식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대통령의 한마디가 사실은 무섭거든요. 왜냐하면 권력이 유한하다고는 하지만 권력은 권력이거든요.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그런 사람들 주식시장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폭등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요 2018년인가요? 2018년 1월 29일 날 2598.18이 있었습니다. 이게 최고점입니다. 역사상. 아마 이 역사상 최고점 조만간 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8월 들어서 개인 투자 자금이 정시에 코스피에만 몰린 자금이 2조 1,800억 원입니다. 2조 1,800억 원. 돈이 계속 몰리고 있다는 뜻이 돈이 계속 몰리고 있다. 네. 실제로도요. 시장에서는요. 지금 주식시장으로 계속 돈을 몰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예탁금이 장난 아닙니다. 고객 예탁금 보세요. 고객 예탁금이 2019년 12월 31일만 하더라도 27조 3,9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8월 7일 기준으로 봐서도 49조 2,200억 원이에요. 그야말로 돈이 엄청나게 몰린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예. 한때는요 50조 5,100억 원까지 몰렸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단기 유동성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엄청나다. 예.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이 계속 이렇게 뜰 거냐? 주식시장에 계속 몰릴 거냐? 이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요. 주식시장이 박스권을 형성하면 주식시장에서는 돈이 빠집니다. 자, 이렇게 초단기 자금이 많은 이유는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B컷이에요. 기준금리가 0.5%니까 차라리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받아서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다는 게 요즘 사람들의 대부분의 시작이잖아요. 0.5%니까 그것만 넘으면 되잖아요. 기준금리가 그렇지만 대출금리는 그보다 좀 비싸겠죠. 그죠? 대출금리가 좀 비싸다고 하더라도 5% 수익만 내면 어디든지 대출금리보다 낫다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초저금리에 초단기 예금의 급증 다른 나라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유럽에서 이미 있었습니다. 유럽에는요 초단기 시대를 이미 열었어요. 2014년부터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사실상 원금이 손실됩니다. 사실상 원금이 손실됩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도이치뱅크. 여기에다가 돈을 집어넣으면요. 수익률이 오히려 실질적 수익률은 마이너스 1.2%가 된다는 보고서도 냈을 정도예요. 그만큼 지금 그 은행에 돈을 넣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요. 젊은 층들이 저축을 안 합니다. 20대 그러니까 22세에서 29세요. 인구 절반이
절반이 넘는 53%가 저축이 제로입니다. 저축이 제로. 영국은요. 그러면 인구 47%만이 저축하는 셈인데 그중에 40% 47% 중에 40%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55만 원밖에 저축을 안 합니다. 1000만 파운드밖에 저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유럽도 초단기 머니, 초단기 자금에 대한 어떤 혼란 이런 것도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유럽은 어디에 투자했을까요? 유럽은 어디에 투자했을까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이 자산시장으로 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라니까. ECB 하면 유럽 중앙은행이잖아요. 지난 10월 기준 유로존 국가에서 단기 예금 잔액이 6조 4,400억 원입니다. 400억 유로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8,960조 원입니다. 정기 예금 잔액이 1조 2,700억 유로예요. 5배 이상 많습니다. 5배 이상. 결국은 초단기 금리로 초단기 예금으로 자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때 나타날 때마다 유럽도 투자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유럽도 투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도 투자하고 투자처를 굉장히 많이 발굴해내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 말입니다. 대한민국도 앞으로 마찬가지일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금 잔액이 줄어들잖아요. 지금 실제로 보면요. 저축성 예금이요. 올 11일 기준으로 5대 시중은행 685조 7,160억 원입니다. 이게 잔액 종합이에요. 종합. 그런데 올 11일 날 보니까 667조 1,062억 원이 3% 정도 감소했습니다. 3%. 굉장히 많이 감소했죠. 이게요. 3% 감소면 685조니까 685조. 지난달 기준이네 이게. 지난달. 와우. 지난해 말에를 따지면 일단 저축성 예금이 요구불 예금으로 다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 대한민국의 어떤 돈 초단기 금리는 어디로 갈 거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의외로 자본시장이 별로 발달되지 않았어요. 자본시장이 굉장히 발달됐다고 이야기하지만 아직도 금융사기가 천지고 펀드에서 보세요. 펀드에서 자기네들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 투자 안 하고 엉뚱한 데로 돈 빼들리고 하는 게 많잖아요. 라임 자산운용도 그랬고 옵티머스 펀드도 그랬고 뭐 디스커버리 펀드도 그렇고 젠투 펀드도 그렇고 지금 펀드가 박살날 정도잖아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도 개별 기업이 너무 농간을 많이 쳐요. 수출 안 해놓고 가짜 수출한 거 해갖고 주가 올리고 뭐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죠. 회계 조작하고 부실이 천지고. 그러니까 자산 쪽이요. 자산시장이 좀 잘 커야 되는데 자본시장이 좀 잘 커야 되는데 우리는 자본시장이 좀 불안해.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펀드에 가입하기도 하고 주식에 투자하기도 하고 이러다가 이게 불안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리고 주식시장이 다시 박스권에 들어가면 주식시장이 뭐 영원히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박스권에 들어가면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 주식을 잘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이요. 주식시장에서 돈을 까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또 부동산으로 돌아온다. 또 부동산으로 돌아온다. 투자처가 없으니까 투자처가. 정부가 투자처를 자꾸 발굴을 해주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투자해서 이익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투자를 해서 이익을 얻는 곳이 많지가 않으니까 계속 투자처는 없고 결국은 다시 부동산 갔던 정시가 부동산 갔던 자금이 정시로 정시 갔던 자금이 부동산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혼란만 더 키울 뿐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은 지금 부동산은 지금 올라가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펀드에 가입했다고 해서 뭐 이익이 뭐 5천만 원 났다고 그래. 2,500만 원인가요? 25% 났다고 하니까 또 펀드에 가입하겠죠. 그러나 자본시장이 우리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문제를 야기해요. 펀드 사기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의 개별 기업의 어떤 주가 올리기 위한 어떤 사기도 많고 결국은요 또 부동산으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들을 전문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거기밖에 없지 않겠느냐. 갈 데가 없으니까. 예. 지금 초단기 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경제에는 좀 부담이 된다. 투자처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어쨌든 더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효과가 지금은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대전환적인 국면으로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 자체가 결국은 부동산 갔다가 정시 갔다가 부동산 갔다 정시 갔다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